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저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특히 질서와 건강이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질서와 건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몸의 질서가 아기였을 때는 분명히 질서가 굉장히 정연했었는데 점점 성인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되고 질서가 무질서한 영역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우리가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개인차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동안인데 어떤 사람은 많이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고 그런 개인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과학적으로 뭔가 거기에 일정한 그게 있을 텐데 그게 뭐냐. 그거를 생각해보고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과정에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노화가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삶의 생활 습관하고 관계되어 있겠죠. 생활 습관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이 빨리 좀 더 질서 있는 부분이 무질서하게 돼 가지고 노화가 많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서 질병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생긴다. 그런 것을 그냥 손 놓고 있을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해보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보느냐?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면서 그래가지고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이렇게 무질서한 부분을 조금 더 질서 있는 영역으로 돌리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질서와 건강에 대해서 좀 알아본 적이 있는데, 질서에서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 하면서 특히 우리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가 등장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등장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 아주 오랜 옛날부터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는 이런 질문을 던져왔어요. 그리고 던져왔고 그거를 뭐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하는데 과학적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렇게 좀 더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적을 하고 연구를 한 결과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이제 이렇게 알려진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어요. 언급한 바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우리가 이제 어떤 책이 빅 히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 빅 히스토리라는 책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빅 히스토리에서 우리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서 우리 인류가 등장하기까지는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8단계의 임계 영역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에는 질서 있는 부분도 있고 무질서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자연 현상은 질서 있는 부분에서 무질서한 쪽으로 가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물리적 법칙을 따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총알이 어디에 부딪혀서 부서지는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만 그것이 부서진 파편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총알 하나로 이렇게 모이는 그러한 현상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던 집도 사람이 계속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하면 깨끗하게 유지가 되지만 거기가 만약에 폐가가 돼가지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 집은 질서 있는 부분이 무질서하게 되고 그리고 문짝이 막 덜렁덜렁거리고 뭐 막 집이 흉측스럽게 변합니다. 무질서하게 변하죠.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흉가가 갑자기 새 집으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되는 그러한 스스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생명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도 우리 우주에서 우리 생명체가 등장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우주에서 무질서한 부분에서 질서 있는 생명체는 아주 질서 정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정연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부분적으로긴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드물이는 일을 하지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지구에서. 그러니까 우리 우주 공간에 많은 수많은 별들이 있고 뭐 항성이 있고 그 주위에 행성들이 있지만 우리 지구와 같이 이런 생명체가 존재하고 인류 같은 그 영장류가 과연 존재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천문 우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할 것이다. 이런 이 예측을 하기도 해요.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인류는 굉장히 그러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거기에서 과학자들은 이제 의문을 품고 연구를 한 결과 빅히스토리에서는 8가지 임계 국면을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가지 임계 국면을 여러분들이 전에도 이제 그 질서와 그 건강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8가지의 임계 국면을 보면은 첫 번째로 빅뱅이 있었다는 거예요. 빅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별이 출현했다. 항성이 출현해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원소들이 핵융합을 통해서 뭐냐면은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수소에서 지금 헬륨이 만들어져 있고 태양보다 더 큰 별, 항성에서는 뭐냐면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러한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보다도 더 큰 별에서는 우리아름까지도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철, 우리아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지구에 지금 존재하는 많은 원소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철도 있고 우리아름도 있고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희귀금속도 있는 걸 보면은 우리 지구를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원소들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별들이 오래전에 등장해가지고 핵융합이 돼가지고 원소가 만들어졌고 그 초신성 아주 큰 별이 폭발을 한 잔해들이 이렇게 흩어졌다가 지구와 같은 행성이 만들어졌다. 행성이 만들어졌다. 네 번째로 암석 행성의 등장.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지구에 물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형성되면서 생명이 시작됐다. 생명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시작됐다. 그리고 나서 그 생명체 중에 우리 생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개나 호랑이나 코끼리 이런 것들은 이 집단 학습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인류는 집단 학습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 가지고 이 지구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에 보면은 많은 인류가 각 지역에 거의 이 지배를 하고 있죠. 우리 지구에서 제일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한 거죠. 인류가 뭐냐면은 근데 호랑이나 사자보다도 치아가 발달했다든지 뭐 발톱이 발달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지배자로서 우뚝 등장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뭐냐면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집단 학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집단 학습. 그러니까 뭐니까 여섯 번째로 집단 학습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막 만년 전 이후부터는 농업혁명이 일어났대요.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거죠.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거기에서 잉여 농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냐면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 정치를 하는 사람, 군인, 그 병사, 뭐 나라를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상업,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이 분화되고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농업혁명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근대혁명이 있는데, 근대혁명은, 근대에 와가지고는 이쪽, 유럽, 아시아 이쪽에 구세계에서는 뭐냐면은 전기기관도 발견하고, 화약, 금속 활자, 그것도 있고, 말을 이용하고, 낙타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떤 일까지 하면 전파를 활용해서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는 정보를 주고받는 단계가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죠. 이런 획기적인 발전이 근대혁명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8단계의 임계국면, 굉장히 희박하지만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왔다는 거예요.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죠. 그 다음에 만약에 미래는 그러면은 지금 8개, 이제 9번째 임계국면 오지는 않았지만 임계국면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화성 같은 행성에 가서, 생활할 수도 있고, 인공지능들이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고, 다른 행성의 지적 생명체하고도 만날 수도 있고, 핵전쟁으로 해서 환경 파괴를 일을 수도 있고, 그 수십억 년 후에는 태양이 팽창해서 지구를 삼켜버린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구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환경이 오겠죠. 최근에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지구에 문제가 생긴다. 이 인류에 의해서 지구 환경이 파괴돼가지고 결국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협력해서 더 이상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전기차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2030년까지는 완전히 전기차로 화석연료를 석유나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지구라는 이 환경은 우리 생명체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먼 후손들도 이 지구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존해서 물려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입각에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가다가 지구가 멸망해버려도 관계없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물론 돈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 지구에서 만약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구 환경이 파괴돼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하면 인류도 멸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죠. 그 단계에 가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지구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은 멈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생명체, 우리 인류가 등장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확률을 통해서 현재 우리 인류가 존재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우리 지구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충분히 해서 우리 지구를 보존하고 우리 지구와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환경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구가 파괴돼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는 지금에 살아있는 현존하고 있는 인류도 중요하지만 우리 뒤에 오는 후손들도 이 지구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명체가 그런 이 질서,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시켜 줘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빅히스토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그런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에너지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생명체들이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생체 에너지와 AI, 인공지능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다르죠. 인공지능들은 전기 에너지만 있으면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전기를 스위치를 꽂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진화되어 있냐면은 생명체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화학 에너지, 음식물을 섭취해서 그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ATP를 만들고 그렇게 진화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음식물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음식물을 섭취해서 거기에서부터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섭취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그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 지구상에서 이렇게 존재하게 됐는지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 인류에 대해서 천지창조를 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종교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 와서는 과학적으로 우리 인류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그것을 탐구를 하고 우리 뇌는 어떻게 작동되는 건지 뇌과학도 연구를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는 우리는 어디에서 온 초신성의 잔해가 뭉쳐서 지구가 만들어졌고, 지구의 그 원소들을 통해서 생명체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먼 초신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향은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우리의 고향은 지금 옛날에 폭발은 됐지만 초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은 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러한 식으로 설명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런 그 과정들이 있는데 어느 게 옳은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노력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건지 종교론적으로 봐도 좋고 과학적으로 봐도 좋고 어느 쪽으로 보든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과학적으로 한번 나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것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빅뱅 이론을 해서 별이 만들어지고 원소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체가 등장하면서 단세포 생물에서부터 다세포 생물로 진화해가지고 결국에 우리 인간이 등장하게 됐다는 그러한 과학적인 이론이 있는데 이론이 있는데 굉장히 확률적으로 희박합니다.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생명체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이 작동하는 원리들, 질서들을 보면은 경이롭고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화학 반응들, 그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고맙고 감사한 일들을 주변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은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활동이 생명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현상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고마움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성경에 있듯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항상 생명의 기쁨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죠. 그 다음에 고마움을 기도를 하세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경이롭고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생명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고마움을 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드릴 것은 에너지와 건강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빅 히스토리에 대해서 8가지 인계 국면을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그 빅 히스토리 그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빅뱅, 첫 번째 빅뱅, 그 다음에 별의 출현, 그 다음에 새로운 원소의 출현, 암석 행성의 등장, 생명의 시작, 집단 학습, 7번째 농업혁명, 8번째 근대혁명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9번째는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에너지와 건강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에너지와 건강에서 보면은, 자, 우리는 첫 번째, 원래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서 등장한 것은 우연히 등장했고, 아마 단세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세포에서 등장해서 단세포가 이렇게 이제 세균과 고세균과 우리 진핵생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동물도 존재하고 식물도 존재하게 되고 뭐 이런 그 진화를 거치는데, 첫 번째 우리는 중요한 국면은 여기에서 세균은 지금도 현재 존재해요. 세균은 박테리아라고 그러죠. 박테리아 조견제하고 뭐 고세균은 아주 이제 고세균이 우연히 어떻게 되다가 이제 뭐냐면은 진화를 거치다가 고세균이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공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하고, 이것이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는 막 약 24억 년 전에 우리 지구에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호주의 해안가에 가면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아노박테리아 같은 것이 등장해서 우리 지구에 산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는 혐기성 생물만 존재했는데, 이제 산소가 만들어짐으로써 산소가 존재하니까 산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등장한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환경이 열악하게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제 고세균이 뭐냐면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세포 안으로 받아들여서 공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약 이제 뭐냐면은 24억 년에서 16억 년 사이이고, 그 다음에 식물 쪽으로 이제 올 때는 식물이 등장하는 식물이 등장하는 요 단계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세포 중에 뭐냐면 엽록소를 받아들여서 공생을 하는 그런 단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엽록소를 받아들이니까 광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물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 동물은 그냥 계속 미토콘드리아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쪽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생명이 이렇게 단세포 생물에서 다세포 생물로 이렇게 진화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식물의 엽록소가 받아들인 것은 약 16억 년 전에 받아들였다고 그래요. 자,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물은 뭐냐면은 이제 화학적으로 에너지를 얻고, 그 다음에 식물은 햇빛에서 에너지를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 이 각종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음식물을 만드는 거죠. 음식물을 만드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이제 동물들은 그걸 먹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생산해 가지고 모든 동물들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유기화합물을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크게 이야기하면 태양으로부터 온 태양 에너지를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화학적으로 저장하고, 그 음식물을 우리 동물들이 먹고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이제 이렇게 화학적 에너지를 생산해 가지고 ATP라는 에너지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관계를 보면은 첫 번째 식물들이 엽록소를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포로 보면 동물 세포에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여기에 이런 미토콘드리아들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뭐냐면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동물들의 이제 ATP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은 우리 동물들의 세포들은 그 에너지를 통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식물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미토콘드리아도 있습니다. 식물들은 근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냐면 엽록소를 이렇게 안에 가지고 있어서 이 엽록체에서 뭐냐면은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해서 태양 에너지를 이제 화학적 에너지로 저장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엽록체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틸라코노이드라고 하는 이런 그 기관이 있는데, 틸라코노이드에서 빛을 통해서 물 분자를 분해시킵니다. 물 분자를 분해서 산소를 내보내고 H 플러스 양성자를 만들어내요. 양성자가 많이 만들어지면 이제 물을 분해해 가지고 H 양성자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이제 농도 차이가 생겨요. 농도 차가 생기기 때문에 농도 차가 생긴 것을 이렇게 농도가 많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보낼 때 이게 ATP가 합성되는 거죠. ATP가 합성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ATP를 합성하고 나면은 명반응에서 ATP를 합성하고 나면은 이제 암반응에서 그 ATP 에너지를 활용해서 포유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엽록체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음식물을 섭취해가지고 음식물에 있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음식물에서부터 H 플러스를 만들어냅니다. H 플러스를 만들어내서 자, 여기 사립체가 바로 뭐냐면 사립체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엽록체고. 자, 잘 보세요.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소화하고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바깥쪽에 H 플러스가 많이 생성돼요. 그래가지고 바깥쪽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이 H 플러스가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들어올 때 ATP가 합성되는 거예요. ATP가 합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ATP를 합성해서 이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 동물들은 움직이는 거죠. 자, 식물에서는 물 분자를 산소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H 플러스를 대량으로 만들어내요. 막의 안쪽에서. 그래서 막 안쪽에 있는 것이 막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ATP를 합성합니다. ATP를 합성해요. 식물에서는. 그래서 이 ATP를 활용해서 명반응에서 합성하고 나면은 암반응에서 이 ATP를 활용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ATP를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ATP를 활용해서 이와 같이 CO2를 고정시키고 물 고정시키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렇게 3개짜리 탄소 3개짜리를 5개짜리를 가지고 만들면 2개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제 2개가 만들어지죠. 이 2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이 2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6개 중에 5개가 다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기에 6개 중에 1개가 이 2개가 합해져서 하나, 둘, 탄소 3개가 6개짜리 글루코스 포도당으로 합성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포도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이클을,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켈빈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 켈빈 사이클을 통해서 암반응해서 뭐냐면은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기계들이 뭐냐면 쇠로 만들어진 기계들이 있지만 우리 분자로 만들어진 정교한 기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계는 뭐냐면은 이 H 플러스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할 때 요 엔진을 돌립니다. 돌리게 되면은 이 분자 엔진이 돌아가면서 ADP가 ATP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주 놀라운 엔진이죠. 뭐냐면은 분자로 만들어진 엔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쇠로 만들어진 철로 만들어져 있는 엔진 말고 우리 분자로 뭐냐면 이 원소로만 만들어져 있는 이 분자가 이렇게 돌면서 ATP와 ADP를 만드는 분자 기계죠. 분자 기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메커니즘인데 이게 미토콘드리아나 뭐냐면은 엽록체의 암반응에서 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생명체에서 식물과 동물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엔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아주 정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자로 만들어지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계죠. 일종의 분자 기계입니다. 그래서 H+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할 때에 뭐냐면은 ATP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 H+는 뭐냐면은 식물에서는 물 분자에서 H+를 만들고 음식물에서 우리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H+를 생성해내 가지고 그 H+가 에너지가
H가 되기 때문에 H+를 H+가 돌아다닐 수는 없어요. H+가 돌아다니면은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세포에 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 형태가 아닌 ATP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환시켜 가지고 그 에너지를 ATP 형태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각 세포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식물에서도 ATP 형태로 사용하고 동물에서도 ATP 형태로 에너지를 생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생명 에너지죠. 그것이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은 태양 에너지를 식물에서 엽록소에서 뭐냐면은 화학 에너지로 음식물로 만들고 그 음식물을 동물이 섭취해서 뭐냐면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H+을 생성해 가지고 H+를 ATP로 전환시켜서 세포에서 ATP를 생체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느냐? 태양 에너지에서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태양 에너지에서 식물이 화학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 화학 에너지를 동물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이 시스템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태양신을 숭배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뭐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태양이 없었으면 우리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햇빛이 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죠. 감사해. 에너지는 바로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에서 이제 에너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은 이제 뭐 식물을 통해서 저장하는 것은 이 포도당이라든지 음식물 형태로 저장이 되는데 최근에는 우리 인류가 좀 더 획기적인 식물보다 더 효과적인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태양 에너지를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를 만들어 가지고 햇빛을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키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굉장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보자. 에너지는 결국에 어디서 오는 거냐면 태양에서 핵융합을 통해 나오는 그 햇빛의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사용해 보자. 그래서 태양 전지 판을 사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는 청정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에서 보면 바람이라든지 뭐 바다 뭐 이런 조력 에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런 뭐냐면은 순환 가능한 에너지죠. 이런 에너지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는 바로 여기에서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석 연료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은 이제 그만 중단하고 태양 에너지를 바로 에너지화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 인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될지는 한번 두고 봅시다. 굉장히 그래서 사막지대에다가 뭐 이렇게 태양 전지판을 쫙 깔면은 태양 전지에서도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막을 가진 나라는 축복이 있지만 사막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산을 깎아서 만든다든지 뭐 여러 그 지붕 위에다가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미래에는 어쨌든 이런 에너지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죠. 우리는 생체 에너지 음식물은 우리가 식물로부터 얻고 또는 화학적으로 인공 그 엽록체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연구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만 언젠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식물들이 만드는 이 광합성 속도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엽록체를 만들어서 대량으로 음식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과연 올지 그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자, 에너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건강을 살아있는 생명체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라는 것은 얻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러게 뭐냐면 음식물을 매일 먹고 있죠. 화학 에너지를 섭취해서 생체 에너지로 전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일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합니다.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동물에서 있는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는 활동이 많은 세포일수록 미토콘드리아 세포 안에 개체수가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어디 심장세포, 간세포, 뇌세포 이런 데는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각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000개, 5,000개 이렇게 있어요. 그렇지만
활동이 적은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적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미토콘드리아 개체수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면은 에너지가 생산이 적어지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려고 하면은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서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증가할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움직여주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잘 생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와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그 에너지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에너지 소중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동물, 우리 사람은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고 식물은 엽록체가 중요한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식물과 동물은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식물에서는 산소를 만들어내고 우리 사람은 이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가지고 소화시켜서 뭐냐면은 에너지 만들고 CO2를 내놓죠. 그러니까 동물은 식물한테 CO2를 제공하고 식물은 동물한테 산소를 제공하는 서로 이 상부상조하는 거죠.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구에서 한때는 아주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면 어떤 시기였냐면 석탄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석탄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나무가 식물이 분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냐면 식물은 계속 자라고 계속 CO2를 소비하고 저장만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이 동물이 CO2를 공급한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구상에 CO2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CO2가 없으니까 죽게 돼요. 식물이 죽어버리니까 동물은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구에 대위기가, 멸종의 시기가 도래한 적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지구의 굉장한 위기였는데 그 이후에 나무가 분해되는 이제 버섯류라든지 표고버섯이라는 이런 버섯류들이 분해를 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무가 분해되고 지금 산에 가면 썩은 나무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썩어서 다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지구가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때도 있었고 우리 지구의 위기 상황이 소행성이 부딪혀가지고 공룡들이 6,500만 년에 다 대멸종을 했죠. 큰 동물들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가지고 지구에 지금 현재는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자로서 존재하지만 과연 우리 인류는 언제까지 이 지구에서 생존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퀘스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이 지구를 잘 관리하고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공룡처럼 갑자기 사라지는 그런 일이 없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면은 서로 우리 지구를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지구, 우리 인류가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이 우주에서 존재하는 이 지구의 환경은 어디에 가서도 찾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행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지구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에너지와 건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너지 소중하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자,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